치열한 경합 끝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해서 국민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인수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최측근 장제원 의원이 임명됐고 당선인 대변인은 김은혜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5만 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를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8일째 접어들었지만 산세가 험한 곳에서는 불이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진화율은 75%,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81대를 동원한 집중 진화 작전에 다시 돌입합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침공 뒤 지금까지 어린이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울진 산불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로 8일째 여전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금강송 군락지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헬기가 철수한 밤에도 대원들은 저지선을 구축하고 불길이 넘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소방 헬기를 투입할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먼저 밤사이 진화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주민 거주 지역 산불은 대부분 진화됐지만 금강송 군락지 주변은 여전히 불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 동안 어느 정도 불줄기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완전히 끄지는 못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강리일 때는 지영이 험에 응봉산 인근에서 타오르는 불이 언제든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대원들은 소방 헬기가 철수한 밤에도 필사적으로 불길을 막고 있습니다. 밤사이 바람은 잦아들어 어제보다 산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에는 모두 1,370여 명이 동원됐는데요. 남은 불씨를 잡고 일부 지역에 불을 정리하는 걸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화율은 7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로 8회째인데 언제쯤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산림당국은 잠시 뒤 6시 50분쯤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울진 삼척 지역에 82대, 강원 옥계와 동해 지역에 6대가 투입됩니다. 특히 산세가 험하고 불길이 거센 응봉산에 소방 헬기가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인데 산림당국은 헬기로 큰 불길을 잡은 뒤 지상 인력을 투입해 진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완전 진화는 어렵다는 게 산림당국의 설명인데요. 결국 모레 예보된 비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지는 예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8회째인 최악의 산불로 진화대원들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2만 4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경북 울진 산불이 일주일 넘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민 거주지와 금강송 군락지는 지켜냈지만 산세가 험한 응봉산 주변엔 여전히 거센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산 줄기를 따라 피어오른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낮게 깔려 퍼져나갑니다. 울진과 삼척 경계 지역인 응봉산 자락, 산불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산세가 깊고 험해 사람 접근조차 어려운 탓에 진화가 더디기만 합니다. 다만 헬기 80여 대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지상에서 잔불 정리까지 쉴 틈 없이 진행한 덕에 주거지역 주변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걱정했던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 주변 불길도 대부분 잡았습니다. 화선을 좀 상당히 잡았습니다. 달구어진 돌멩이들이 좀 굴르거나 불티가 조금 숨어있는 불티가 날릴 수는 있어서 굉장히 그거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진화를 마친다는 목표지만 문제는 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피로도입니다. 밤새 산을 오르내리며 불을 끄고 잠시 쉬었다 또다시 현장에 투입되기를 반복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거 급경사가 많아가지고 특히 고리 깊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대두되지. 몸도 피곤하고 씻고 자고 일어나면 보통 한 3시간 자고 또 나와야 되니까. 이재민 대부분은 체육관을 벗어나 호텔 등으로 임시 거처를 옮기면서 조금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휩쓸고 간 산불의 원인을 찾는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림당국은 2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최초 발화 지점 주변이 모두 잿더미로 변한 탓에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로 400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는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임시 숙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면 2년간 임대료를 절반 깎아줍니다. 집을 다시 짓고 싶은 이재민에게는 최대 8천만 원 넘게 주택복구 자금도 빌려줍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시설, 조립주택 등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생필품, 의복, 의료, 편의시설, 교통지원 등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kg의 쌀도 무상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분 최대 50%를 내리고 국민연금 납부도 1년 제외합니다. 전기, 가스, 통신요금도 내리거나 면제할 계획입니다. 곧 다가올 영농활동 재개도 지원합니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벽시와 시가암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 수리와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화재 진압과 피해 조사가 끝난 뒤 지원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과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인수인계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축하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란다며 이른 시간 안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다며 인수인계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직접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윤석열 당선인을 찾아가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서두르겠다며 차기 정부 준비 과정에서도 자주 의견을 구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대통령 뵙고 또 뵙고 나서 일하다가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도 선거에 참여해준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이 치열했던 만큼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에 전념해 차기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후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선 수락 인사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으로 걸려온 바이든 미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고 20분간 통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축하와 함께 두 나라가 안보와 번영, 코로나와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것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와 면밀한 관심을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일의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통화해서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백악관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당선인은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는 5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에 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거나 윤 당선인이 조기 방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대 당선인 중 당선 후 가장 짧은 시간에 통화가 이뤄진 것은 양측의 한미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취재진을 만나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환영하고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불가결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새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축하를 표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공동 노력을 통해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타스 통신이 크렘린궁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국가 정상으로서의 활동이 양국 국민의 복지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안보와 안정 강화를 위한 양자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중국과 미국 대사를 잇따라 접견하며 외교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당사 당선인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당선 인사와 함께 한중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면담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회동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서 안철수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향후 공동정부 구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한 만큼 인수위원장 인선과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원장 인선 하마평에 안철수 대표가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늘 인수위원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는 뜻에서 일괄 사퇴했습니다. 다만 당장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존 체제에서 원내를 총괄하던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에서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하루 만에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예견됐던 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다만 외부 깜짝 인사에 기대지 않고 기존의 원내 구심점을 담당하고 있던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지도부 공백을 채울 쇄신의 얼굴을 찾으며 혼란을 겪는 대신 안정적인 재정비를 택한 겁니다. 이를 위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비대위원장의 역할까지 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서 하자는 3월 25일 안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재명 선대위 역시 공식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벽을 가득 채웠던 현수막도 빼곡하던 좌석도 모두 정리된 텅 빈 당사에 선 이재명 후보는 거듭 자신의 탓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당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선대위를 이끌었던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위로와 격려를 전했지만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숨길 순 없었습니다. 날씨는 오늘로 완연한 봄인데 어쩌면 민주당은 겨울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 어린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쇄신을 위한 지도부 퇴장과 함께 익숙한 얼굴의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게 된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조기에 수습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정권을 쥐게 되면서 국회는 5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라는 난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는 여야가 갈등을 빚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극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 4명을 더해도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여전히 입법 권력을 쥐고 있어서 윤 당선인은 시작부터 여소야대 전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뒷받침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진 겁니다. 그 야당을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국정 과제를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윤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여소야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며 거듭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당장 국무총리 인준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까지 줄줄이 놓인 시험대에서 윤 당선인이 어떻게 협치를 이뤄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헌정사상 최소 득표율 차로 진땀승을 거두면서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진 선거라는 박한 평가도 나옵니다.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 속에 이준석 대표의 전략 실패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세대 포위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60대 이상 지지층에 자식버린 2030 표심을 합쳐 민주당 우세인 4050 세대를 둘러싸자는 전략입니다. 20대, 30대와 50대 후반 이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유 자체가 애초에 이게 가족으로 보통 형성되는 단위입니다. 20, 30년 정도의 세대 격차를 가지고 굉장히 강한 결합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세대 포위론이라는 것이 사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선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당선인은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에서만 큰 격차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30대에서도 겨우 신승했고 여론조사에서 내내 우위였던 20대에선 오히려 윤 당선인이 뒤졌습니다. 남성은 58.7%가 윤 당선인을 찍었지만 여성 58%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겁니다. 이대남을 겨냥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이대녀는 결집을 못한다는 등의 발언까지 겹치며 오히려 악수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흑산도 섬까지 찾는 등 호남 유세에 공을 들이며 매직 넘버 20%를 내걸었습니다. 광주 쇼핑몰 이슈라든지 지금까지 지역의 카르텔과 토호들이 호남의 발전을 막아왔던 것에 대한 호남 지역 젊은 유권자들의 반발 심리가 굉장히 크게 동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상당한 표심으로 나타날 거라 기대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호남에서 12.75%를 얻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는 보수 후보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일화로 원팀이 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한 직설적인 언사가 초박빙 진땀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 집권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비록 승리했지만 압도적인 정권 교체 여론 속에서 민심의 절대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3위에 그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많은 국민이 절박한 마음으로 성원해줬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선 혐오의 정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며 협치와 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 후보 발언을 직접 듣겠습니다. 오늘의 이 저조한 성적표는 양당 정치의 벽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1세대 진보 정치의 한계이자 바로 저 심상정의 책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못다한 저의 책임은 앞으로 백의종군하면서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심판과 견제의 민의를 동시에 강력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차별한 여성 혐오와 분열의 정치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엄중한 경고 또한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부동산 정책입니다. 대규모 공급에 더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세금 정책에 대대적인 수수를 약속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공급은 뒷전에 두고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급입니다.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300%에서 500%로 높여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있는 물량도 우리가 예전을 더듬어 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특히 네. 지금은 이제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물량이 과연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도 시장 변화를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애초에 예산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부지 마련이라든지 재원 확보 같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양도세율 적용도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누진적인 세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이 재산세 통합 과정에서는 그런 지나치게 차별화된 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에도 수술칼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임대 기간을 2년 더하기 2년에서 다시 2년으로 돌리고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윤 당선인의 뜻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하면서 첨단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이끌겠다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민관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통령이 과학을 직접 챙기고 또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중용한다는 방침인데요. 과기부총리 신설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 추격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첨단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합동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전문가를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과학을 중심에 둘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간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이 정치와 분리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 시점, 지원 규모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에 둔 2050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을 새로 수립하고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해 원전 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3년 안에 완성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메타버스 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메타버스 기반 전자정부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구체적으로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힘 있는 과학정책 추진을 위해 이 또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과기 부총리제를 강조해온 안철수 대표의 합류로 이 같은 전망에 더 힘이 실린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포위한 채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임신부와 아이들의 입원해 있는 산부인과 병원과 아동병원까지 무차별 폭격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해산을 얼마 앞둔 만삭의 임신부가 들것에 실려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충격으로 눈은 거의 초점을 잃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의사는 머리를 다쳐 수건으로 출혈을 막고 있습니다. Произошел авиаудар недалеко от родильного дом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казываем помощь пораненным, готовим их к эвакуации в роддом города Мариуполь. 병원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리창과 기물이 모두 부서졌고 병상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병원 옆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큰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민들의 인도적 대피를 위해 잠시 휴전하기로 했던 바로 그 시각, 러시아군은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아동병원도 러시아군의 폭격에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17명이 다치고 어린아이 등 3명이 숨졌다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Вони зруйнували бомбами роддом, пологовий будинок, де постраждали жінки та діти. Це військовий злочин, який не має ніяких виправдань. 국제사회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It should not need saying that health workers,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must never be a target at any time. 러시아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식료품과 의약품까지 동나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어린이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담당관은 현지 시각 10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71명이 숨지고 최소 100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이 발표는 러시아의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 폭격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거센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탈출하거나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지원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이 자금을 UN 세계식량계획 WFP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난민 등에게 식량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 가족이 폴란드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80대 할머니까지 모시고 4선이 넘은 건데요. YTN 취재진과 만나서 키이우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은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폴란드 도로비초크에 있는 국경 검문소를 지나 태극기를 붙인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폴란드로 탈출해온 정재근 씨 가족입니다. 키이우에 수십 년 살았지만 매일 포성이 들리고 집 근처까지 포탄이 떨어지자 대피를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포탄과 전투 비행기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고 집 근처에 포탄 떨어지고. 정 씨의 두 남동생과 어머니, 거동이 불편하신 80대 할머니까지 5명이 피란에 나섰습니다. 정 씨 가족은 키이우를 떠나 우크라이나 서쪽 도시 르비우에 잠시 머무른 뒤 이곳 검문소를 통해 폴란드로 넘어왔습니다. 키이우에서 르비우까지는 원래 6시간이면 가는 길이지만 전쟁통에 검문이 심해지면서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키예브에서 일비브 쪽으로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출발하고 거의 18시간 떠난 길이 걸리는데. 정 씨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현지인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외모는 이국적이지만 어엿한 한국인인 정 씨는 2016년부터 21개월 동안 군 복무도 마쳤습니다. 한국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어렵지만 작업도 하고 업무도 하고 괜찮았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는 시민들을 좀 더 돕기 위해 일단 우크라이나에 남기로 했습니다. 정 씨 가족은 지인이 있는 폴란드에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전쟁 끝난 후에 집이 있으면은 잘 모르고 포탄 같은 거 떨어질 수도 있고 고민 중입니다. 잘 모릅니다.
전쟁의 참화에 떠밀려 수십 년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온 정 씨 가족. 아직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밝게 손을 흔들며 새 출발의 길을 떠났습니다. 폴란드 도로비초크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부하는 쪽에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EU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궁에 모였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절차를 통해 EU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정상들의 성명 초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U 가입 절차는 통상 여러 해가 걸리고 가입 협상을 개시하는 데에도 27개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의 신속 가입 요청이 거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은 절차 간소화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L'adhésion de l'Ukraine à l'Union européenne, ça n'est pas pour demain. La solidarité qu'on doit à l'Ukraine, c'est la question de l'Olivier, c'est une solidarité d'urgence, militaire et humanitaire. C'est pas un processus de négociation. 성명서 초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러시아와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에도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유럽의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EU 집행위는 앞서 공급처 다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의 방법으로 올해 말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 2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관지 건강은 물론 기침이나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도라지에 들어있는 면역력 강화 성분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에서 수확이 한창인 도라지. 3년 동안 정성껏 재배해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이 도라지를 잘 씻어 2시간가량 섭씨 60도로 가열합니다. 도라지의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기에 앞서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으로 도라지의 성분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면역력 강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포닌 성분이 8배나 많아지는 겁니다. 연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실험용 쥐가 이런 방법으로 추출한 도라지 추출물을 10일간 먹으면 보통 도라지 추출물을 먹었을 때보다 면역력이 76% 더 좋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체중이 줄고 면역력에 관여하는 NK세포 활성이 떨어지는데 이 도라지 추출물을 먹으면 체중이 늘면서 NK세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지만 특히 자연살해 세포라든가 이뮤노글로빈 이런 것들이 증가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이 기술은 무엇보다 공정이 간단해 도라지 생산 농가나 소규모 가공 공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포닌 증가시키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요. 또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도라지 추출물 제조 방법과 추출물의 면역 증진 효과에 대해 특허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제품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마치 4월 중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9도로 예년 기온을 5도나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8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대전과 부산, 울산과 경북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5.9도, 대전 4.3도, 광주는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인수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임명됐고 대변인은 김은혜 의원이 맡을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5만 명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를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8일째 접어들었지만 산세가 험한 곳에서는 불이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진화율은 75%,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81대를 동원한 집중 진화 작전에 다시 돌입합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러시아의 침공 뒤 지금까지 어린이 17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상식과 정의를 강조하며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의식한 듯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인수위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임명됐고 대변인은 김은혜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를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납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와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인수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속한 인수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그것도 조직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또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초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 하마평에 안철수 대표가 오르내렸다는 점에서 회동 직후 인수위원장 인선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 당시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했던 만큼 인수위 구성은 물론 향후 5년 정부의 운영 방향까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당 대표의 영역이라지만 합당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신분의 첫 인사인 비서실장에는 오랜 기간 깊은 신임을 받아온 삼선의 장제원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일컫는 윤핵관 논란으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우리 이수정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법사위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분이 제가 중간에서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당선인 대변인에는 공보단장을 맡았던 언론인 출신 김은혜 의원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당선 2, 3주 안에 꾸려지는 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50일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통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 후보에게 전화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는 윤 당선인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민심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야당의 정권 교체론 구도에 맞서서 유능한 행정가를 내세워 막판까지 선전한 만큼 향후 재기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정효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리한 여론 국면에서 대권 재도전에 나섰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주류로 출사표를 던진 이후 이 후보는 야당의 정권 교체론에 맞서 유능한 행정가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에 사과하며 민심을 달래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대 최소표차 패배. 여론조사 때 벌어진 격차를 크게 줄이며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 이 후보는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 58살로 비교적 젊은 이 후보가 정계를 오래 떠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본인의 지지 기반을 확인한 만큼 재기의 발판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1600만 표 넘는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저렇게 대중성이 있고 국민적인 지지 그리고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도 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휴식기를 거친 다음에 또 재개 발판을 좀 마련하시면 보다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다. 반면 당내 기반이 취약한 만큼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 내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이 후보가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선 패배 이후 첫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의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선 이후 당 진로와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재정비 방안 등에 관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은 성별을 기준으로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젠더 이슈가 부상하면서 2030 남녀가 각각 총결집한 모습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성별 갈라치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30의 성별 표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20대 남성에서는 윤 당선인이, 반대로 20대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60% 가까이 얻을 걸로 예상된 겁니다. 20대만큼은 아니지만 30대도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3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윤 당선인으로, 반면 30대 여성은 절반 가까이가 이 후보로 쏠릴 걸로 예상됐습니다. 양당이 젠더 갈등을 10분 활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2대남 맞춤 공약을 선보였고, 반면 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며 2대녀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20대 여성 표심이 상당히 부동층으로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막판에. 그런데 이 표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것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으로 맞은 첫 기자회견부터 쪼개진 2030 표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윤 당선인은 성별 갈라치기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과정에서 밝혀온 입장이 반대로 뒤집히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2대녀 표심이 역결집하면서 득표차가 미미하고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하면 마냥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30의 뚜렷한 성별 표심을 확인한 채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새 정부는 젠더 갈등 해소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과제는 갈라졌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거셌던 만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역대 최소 표차의 치열한 승부 끝에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함께할 시민들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젊은 층의 젠더 갈등은 대선 기간 내내 양당 후보의 공방이 뜨거웠던 주제였습니다. 당사자인 2030 남녀는 젠더 문제를 더는 정치권 다툼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20대 남성의 표를 얻은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그냥 서로 균형 있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누굴 선호하고 남성이라서 누굴 선호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봐주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젠더 갈등도 당연히 조금 없어져야 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 집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는 좀 이 거품이 빠져서 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경제 전반에 구석구석 활기가 돌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부자들은 겁나게도 부자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많이 힘듭니다. 저나마 일자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새로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 화합의 정치였습니다. 여소 야대 국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치열했던 대선 경쟁의 후유증을 아우르기 위해서도 다툼을 자제하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타협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1번 후보를 지지하신 분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저력을 보여주셔서
나중에 임기 끝나실 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국민 첫째 화합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으니까 국민 화합적으로 도모하겠죠. YTN 이준엽입니다. 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대선 과정이 각종 추문과 네거티브 공방이 압도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집값 안정과 구조적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선 기간 후보의 지지율 변화와 상관없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던 건 사나운 부동산 민심의 영향이 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국민들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내 집 마련 걱정에 악몽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며 차기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는 실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그러한 현실성 있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신뢰 줄 수 있는 부동산 분야의 정책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대남 이대녀 젠더 갈등 문제가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만큼 더는 남녀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윤 당선인에게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해 성평등 실현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다 설치를 한다거나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굉장히 큰 어떤 권한과 역할을 주어진 노동계는 윤 당선인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규탄하며 비정규직 철폐 등 불평등을 완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진정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 불평등의 핵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차기 정부가 여소야대 전국에서 출발하게 되는 만큼 민주당도 정권 교체로 심판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근본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재정자금 50조 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는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2차 비용 50조를 손실보상에 한 43조 정도.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보다 확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일반 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기술 혁신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와 가치 창출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며 임기 1년 내에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 관리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조짐이 좋아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윤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에 관해 좀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이는 매우 조짐이 좋은 것 같다고 한 뒤 보수 진영에서 본 모든 것과 그의 접근법, 국방에 관한 초점 등이 그렇다며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일지는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지만 특별 절차에 따른 EU 신속 가입은 사실상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프랑스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에 모인 EU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초안에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특별 절차를 통해 EU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주요 고속도로마다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시장은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 동북부 외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군 전차 행렬이 폭발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차 중 일부는 드론 포격이나 지뢰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들이 방향을 돌려 후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이 목격됩니다. 반면 러시아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공격 헬기가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양측의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부차, 이르핀, 호스토멜, 보르젤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 작전이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가 됐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Ми готуємося, щоб дати відсіч агресору, який рветься до серця нашої держави. 클리치코 시장은 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도시를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포위하고 포격과 공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10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만나 회담했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열린 양측 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3차례 열었지만 장관급 고위 회담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2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 8,5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4만 6천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13,000명 이상 많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2주간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하는 기간으로 보면서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연일 20-3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증한 환자를 음압병실 같은 기존 시스템으로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며 일반 의료체계에서 확진자를 진료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550만여 명으로 감염 이력을 가진 사람만 전 국민의 10%가 넘습니다. 계속된 확산세의 이 비율은 늘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쯤 유행 정점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2주간의 기간이 정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 확진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환자는 1,100명이 넘고 신규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겨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확진자를 코로나19 병상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이에 수도권 상급 종합 병원장들에게 서울대병원 모델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해당 병원에는 확진 환자가 진료받는 일반 병동이 10개에 달합니다. 항암 치료나 투석 등 다른 질환 치료나 응급수술로 입원했다가 확진된 경우 일반 병실에서 기존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정된 코로나19 음압병실에서만 오미크론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아서 반드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늦은 진단으로 진료 시기를 놓쳐 피해가 커지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 확진 판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어서 서울 아산병원도 이번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무증상 확진자를 일반 병동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이번 환자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확진될 경우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에 한해서 입원해 있던 병동의 1인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병동에 수용하더라도 1인실에 머무르게 해서 일반 환자와 격리하고 가급적 이동식 음압기가 설치된 병상에 우선 배정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조만간 면제할 전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를 이르면 오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면제 조치가 결정될 경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LA에서 대면 공연을 열었던 방탄소년단이 어제 저녁 서울에서도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박수 소리가 나는 응원 도구가 함성을 대신했는데요. BTS는 이번 공연이 끝나면 미국으로 가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년) 반 만에 서울 대면 공연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 춤추는 데는 허락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온이라는 노래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전 발표만 하고 한국 공연장에서는 선보이지 못한 노래입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이렇게 박수로 맞는 콘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콘서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시민이야.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속에 열리는 콘서트. 입국 뒤 7일간의 격리 등의 불편함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닌 해외 입국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Yes, I was negative, but I have to do the quarantine. That's a human feeling, you know. They are really sociable and they are really true to themselves and they are really grateful for what they have. 팬들은 함성과 떼창 대신에 아미봉을 흔들고 종이를 부채처럼 접어 만든 도구로 소리를 내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클래퍼를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박수도 그렇고 환호는 못하지만 이걸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야외인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좌석의 23% 수준에서 공연 허가를 내줬습니다. 관객은 15,000명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에도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공연을 중계하며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공연은 전 세계 60개국 극장에서도 중계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세 차례인 이번 공연이 끝나면 미국으로 건너가 다음 달 3일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라스베이거스에서 대면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도 5.4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 선까지 올라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여전하겠는데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 대전은 4도, 부산은 10.9도까지 크게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대전은 17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 오늘로 8일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기가 철수한 밤에도 진화대원들은 저지선을 구축하고 불길이 넘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산림당국은 곧 다시 소방 헬기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밤사이 진화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주민 거주 지역 산불은 대부분 진화됐지만 금강송 군락지 주변은 여전히 불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 동안 어느 정도 불줄기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완전히 끄지는 못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광리 일대는 지영이 험에 응봉산 인근에서 타오르는 불이 언제든 넘어올 수 있습니다. 밤사이 잦아들었던 바람이 일출이 다가오면서 조금 거세졌는데요. 진화대원들은 소방 헬기가 철수한 밤에도 필사적으로 불길을 막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밤에도 불길을 껐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사투를 벌였고 소광리 쪽에서 더 번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에는 모두 1,370여 명이 동원됐는데요. 남은 불씨를 잡고 일부 지역의 불을 정리하는 걸 목표로 삼았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화율은 75%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될 텐데요. 오늘로 8회째인데 언제쯤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산림당국은 잠시 뒤 6시 50분쯤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울진 삼척 지역에 82대, 강원 옥계와 동해 지역에 6대가 투입됩니다. 특히 산세가 험하고 불길이 거센 응봉산에 소방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인데 산림당국은 헬기로 큰 불길을 잡은 뒤 지상 인력을 투입해 진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완전 진화는 어렵다는 게 산림당국의 설명입니다. 결국 모레 예보된 비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지는 예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8회째인 최악의 산불로 진화대원들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2만 4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의 큰 불은 대부분 잡았지만 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재발화를 막기 위한 잔불과의 사투는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화상 드론으로 찍은 강릉 동해 산불 현장입니다. 화면 군데군데 붉은 점들이 보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깊은 산속 꺼지지 않은 잔불입니다. 진화대원들은 송출된 좌표를 따라 출동해 남아있는 불씨를 제거합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불씨를 탐색하고 발견해서 진화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불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 5일 방화로 시작된 강릉 동해 산불은 축구장 5,600개가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큰 불은 90시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 이 열화상 드론으로 찾아낸 잔불만 20건이 넘습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언제든 다시 발화할 위험이 큰 겁니다. 실제로 밤사이 동해 지역 두 곳에서 잿더미 속 불씨가 되살아나 헬기 7대가 투입돼 긴급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는 일요일쯤에나 예보돼 산림당국과 주민들은 행여나 산불이 다시 번지지 않을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잠 못 자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떠누르 새였습니다. 산림당국은 재발화 취약 지역에 진화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24시간 잔불과 뒷불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충남 서산과 공주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공주시 우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불 진화 헬기 한 대와 인력 50여 명이 투입돼 40분 만에 껐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감식반을 투입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부비고 해보니 이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 앞은 이른 아침부터 축하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지지자들의 축하 속에 집을 나선 윤 당선인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적었습니다. 이어 국회로 이동해 첫 기자회견을 연 윤 당선인은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선대본부 해단식에서는 정치 신인인 자신을 믿고 도와준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면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함께 껴안고 부비고 해보니 이 헌법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뜨겁게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앞으로 집권 이후 맞이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 협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5년의 정부 구성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늘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서울에 있는 음식점에서 안철수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향후 공동정부 구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한 만큼 인수위원장 인선과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임명하고 대변인에 김은혜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과 관련해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논의해달라며 장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을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장제원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준비 과정부터 당선인을 돕게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송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도부 공백을 메우고 후유증을 수습하며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분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오는 25일을 기한으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후속 대책을 의원단에 보고하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검사 출신으로 처음 대통령에 취임하게 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공약해왔습니다. 다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라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인사를 막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1년 만에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차기 정부 예비 대통령 신분이 된 윤석열 당선인.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이 부패범죄 대응 약화와 권력 비호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과 숱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주의권 폐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겐 독자 예산 편성권도 주고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된 직접 수사권도 더 열어주겠다며 검찰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단 실력이 없고 그리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이 뒤따라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행하려면 진통이 클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대통령령 개정이나 인사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현 정부 기조 지우기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검사장뿐만 아니라 조국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윤석열 특수통사단이 다시 요직에 중용될 거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까지 더해 편가르기 인사와 보복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지만 윤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 선을 그었습니다. 180석 갖고 있는 저 거대 정당 상대로 보복할 수 있습니까? 나도 눈치 봐야 되는데 당선돼도.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관련 공약 대부분이 검찰권 견제 차원에서 도입된 장치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라 자칫 첫 검사 출신 대통령 아래 검찰 공화국이 태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대선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인데 이게 이제 대선에서 양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양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신문들 보니까 서울을 주로 많이 다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해당 이 내용도 한겨레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인데 단 0.73% 차이. 이게 어디서 났냐? 이거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신문에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마 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도랑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뭐 동서로 갈라진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영호남 결집 현상이 뚜렷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결집률이 다소 완화됐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신문 역시도 서울 표심을 결정적 차이로 꼽았는데요. 서울에서 두 후보의 표차는 31만여 표로 나타났는데 최종 표차 24만여 표보다 많은 수치죠.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4개 구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규제에 민감할 수 있는 뭐 강남 3구라던가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강 주변에 있는 구에서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다음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공약 가장 관심이 가는데 광화문 집무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조선일보는 이 이른바 광화문 집무실을 인수위 1호 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5월 취임 때부터 청와대가 아닌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빠르게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공약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 대통령들도 이런 공약을 해왔지만 경호나 보안,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또 기존 민정수석실이나 제2부속실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약 30% 정도 감축되는 인원을 통해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 시설은 시민들에게 개방될 전망인데 과연 개방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공약이 이제 이전 대통령들이 지키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켜진다면 취임식을 거기서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서 주변에서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이제 인수위에 들어가냐, 뭐 내각에 들어가냐,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얼굴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선대본부 그룹, 국민의힘 그룹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나와 있고, 뭐 전문가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이 서초동 그룹, 검찰 인맥 등으로 이뤄진 그룹 등도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중에 윤핵관 3인방이 전면에 등장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봤는데 장제원 의원은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고 권성동 의원이 법무부 장관 또는 당 원내대표로 전망이 된다. 또 윤한홍 의원 역시도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역할과 거취도 주목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 대표 체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각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그린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선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기사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가 젖잘싸라고 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엔 이겼는데 좀 못 싸웠다 이런 톤이더라고요. 네, 반대네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세대 포위론 호남 30% 득표, 이준석의 전략 다 엇나갔다라는 제목 담겨 있죠. 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당원 게시판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고 합니다. 혐오와 갈라치기 외에 아무 전략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세대 포위론 전략이 들어맞지 않았다. 젊은 여성층의 반발만 샀다. 뭐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SNS에 글을 올렸는데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데 아쉬워하기 전에 그 더 큰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제 당선인 기자회견에도 나왔지만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네. 그리고 당이 합쳐지게 된다면 지도부가 또 바뀔 다시 구성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 야당 대표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죠 이제 앞으로. 예.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요. 다음 코로나19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뭐 20만 명 이렇게 계속 넘게 30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제목 보시면요. 화장터를 구하지 못해서 4일에서 6일장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절적 영향에 더해서 코로나 사망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화장터 구하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인을 보관소에 홀로 두거나 장례를 길게 치르면서 화장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인 3일장으로 끝내지 않고 뭐 4일장에서 6일장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대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7일장, 8일장 이렇게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새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가족들이 장례식장을 구하지 못해서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장례업계에서는 화장터 운영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을 예. 내놨다고 합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유족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이네요. 우크라이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건물은 온통 부서져 있고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송되는 모습 함께 담겨 있는데 예. 자세히 보면 인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도시 마리우폴을 공격을 했는데요. 산부인과와 어린이 병원까지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SNS에는 이런 사진과 함께 또 부서진 인큐베이터, 피해 젖은 침대 등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최소 어린이 등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영상을 찍어서 러시아의 잔혹함을 규탄했고 또 국제사회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진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이런 이제 전쟁에 참혹한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SNS로 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란스카입니다. 이 올레나 젤란스카는 24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SNS 계정에다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사진과 영상을 올려서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부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에는 나는 증언한다라는 공개 서한을 올리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어를 비롯해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5개 언어로 올려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 담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올레나 젤란스카를 국민 영웅, 우크라이나 수호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예. 처음에는 코미디언 출신 초보 정치인으로 불렸던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이렇게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이제 막 새 대통령을 뽑은 우리에게도 여러 생각할 점을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소식이에요. 그 돼지 심장을 환자한테 이식했다는 거, 사람한테 이식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근데 결과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자 이 시한부 심장 질환자에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 심장을 이식했던 일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술 초기만 해도 환자는 별다른 이상 증상 없이 잘 회복 중이란 소식이었는데 장기 이식 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실린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요. 그 환자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직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장기 거부 반응에 의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의학계에서는 다른 종의 장기 이식 사례 중 가장 오랜 생존 기록이었다면서 고인은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소식 전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대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좀 안타깝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키이우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마다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시장은 침략자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키이우 동북부 외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군 전차 행렬이 폭발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차 중 일부는 드론 포격이나 지뢰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들이 방향을 돌려 후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파괴된 러시아 전차들이 목격됩니다. 반면 러시아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공격 헬기가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양측의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부차, 이르핀, 호스토멜, 보르젤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 작전이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가 됐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Ми готуємося, щоб дати відсіч агресору, який рветься до серця нашої держави. 클리치코 시장은 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도시를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포위하고 포격과 공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지만 특별 절차에 따른 EU 신속 가입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에 모인 EU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초안에는 EU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와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특별 절차를 통해서 EU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서 다시 40년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 안팎을 유지해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예정된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난 1월 세운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1월보다도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휘발유, 식료품, 아파트 월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격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휘발유는 한 달 만에 6.6%나 치솟았습니다. Gas prices are at an all-time high, and they have been rising for months. This increase isn't just due to what's happening in the Ukraine. It's due to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폭등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은 일부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폭등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월부터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That's not something that's yet fully reflected. So at this point, it looks like further acceleration next month and maybe for the next couple of months is all but guaranteed. 고용지표의 하나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2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전에 20만 건 안팎을 유지해 고용시장은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 잡기를 주요 목표로 설정한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이 더는 선택지가 아닌 셈이 됐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0.25%포인트 인상을 강하게 내비쳤지만
물가 상황을 보면 일각에서 전망하는 0.5%포인트를 단박에 올릴 여지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선에 뛰어든 복싱 영웅 형제가 있습니다. 암살의 위협 등에도 아랑곳 없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사상 최초로 나란히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오르며 2000년대 복싱계를 풍미했던 클리치코 형제. 형 비탈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시장으로 변신했고 동생 블라디미르는 2017년 은퇴하며 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들 복싱 영웅들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시장 비탈리는 평상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달려갔고 동생 블라디미르도 46살 나이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전쟁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이고 자신은 죽을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들을 독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희생된다며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To attack children is to attack life, civilization itself. If you don't want to see these images anymore, you must not look away. You must stop Putin's war now. 복싱 강국 우크라이나는 현 챔피언 우스크도 자원 입대해 조국 방어에 합류하는 등 스포츠인들의 참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위기에도 침묵을 지켜 비난받는 축구 스타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축구협회는 러시아 제니트팀 코치인 은퇴 선수 티모 슈크가 조국을 공격한 나라에서 일을 계속하면서도 어떤 공식 입장도 없었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축구 영웅 티모 슈크는 역대 대표팀 명단 제외는 물론 국내 대회 우승 기록도 말소될 처지가 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의 핵시설 안전을 보장할 방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각각 만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 매우 고무됐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로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그는 체르노빌 원전의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는 러시아 측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1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탈출하거나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지원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처를 통해 이 자금을 UN 세계식량계획 WFP에 제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등에게 식량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4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5.4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은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8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 일부 남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대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더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대전과 부산, 울산과 경북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5.4도, 대전 4도, 광주는 9.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